발표 자료는 그 차상 근무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발표 자료고요. 자료는 아직 완벽히 된 게 아니라서 좀 미흡한 게 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발표 자료의 제목은 7경제학 7물결 7경영 수동화기라고 정했습니다. 경제학 7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물결을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적어줬고요. 시작은 일단 7경영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의 6.1경영이 아닌 5.1경영이 6.1금제라든지 5.1금제가 어떻게 도입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또 5.1금제의 숨겨진 진실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사전문은 7.1경영이 시작되게 되는지, 그리고 11경영을 통해서 1등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이유, 정부의 정책이 동시에 다 해결되는 7경영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 행복해지는 이유, 그리고 7경영의 실천 방법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영을 시작한 대한민국. 저희 정확히 말하면 저희 멘토뱅크에서 기초를 시작을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는 삼토교환여행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7경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토교환여행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직원 모집이 되면 바로 7경영이 도입이 됩니다. 7경영은 간단히 설명드리셨겠지만 주 4일 근무와 주 3일 근무를 통해서 7일 동안 온전히 회사를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주 4일 근무에서 3일 쉬게 되면 그 쉬는 3일 동안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확보된 공간을 통해서 주 3일 근무를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 7일 동안 기업이 운영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3일 동안 추가된 시설과 공간을 통해서 신규 투자 없이 모든 정원형도라든지 그리고 공간 활용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무궁한 자원 가치와 활용 가치를 얻게 됩니다. 7경영에 대한 그 설명은 좀 앞뒤로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6일 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6일 근무제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로 정하면서 선포가 됐죠. 여기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10계명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간 안식일을 꼭 주고 그날을 거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든지 집권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율법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 안식일의 능력이 하죠. 안식일에 사냥을 한 부족민을 돌을 던져 죽였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을 정도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유대인들이 6일 근무제를 시작했고요. 이 밖에도 이제 무슬림은 금요일, 유대인들은 토요일, 기독교는 일요일로 해서 쉬는 걸로 6일 근무제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대로 미국으로 정착하면서 6일 근무제가 정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5일 근무제는 기록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처음 시도했고요. 도입했고요. 뉴잉글랜드 목화 공장이라는 데서 유대인들이 많아지자 토요일날 유대인을 쉬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요청에 대해서 요청 때문에 1908년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요일, 토요일을 주말로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든지 바레인,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주일을 금요일, 토요일로 쉰다. 이런 것을 강구하게 된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법제화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1930년대 대공황 때 수업자가 급증하자 잡쉐어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무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주 5일 근무제를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민간 기업이
도입을 했고요. 연방 공무원이라든지 지방 공무원은 1974년에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 5일 근무제의 신규진 진실이고요.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는 OECD와 IMF 강화비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간단한 그 자료를 보면은 OECD 대왕이라고 해서 2011년 8월에 외국 통상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법 개정이 사실은 가입 승차나 검토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자문위원회라는 곳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노동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라는 입력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 있는데요. 1997년 2월 16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OECD 가입 직전에 노동법 국제기준 개정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있고 여기서도 이제 최혁회 OECD 법률국장이 한국 노동개혁을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경련 그 대표자들도 OECD에 파견돼서 함께 논의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에서는 한국 노동법이 국제 기준에 미흡하다라고 이제 이례적인 공식 성명을 냈는데 이게 여기서 그것이 일부 회원국의 압력 행사 의지가 반영된 내용이다. 라는 그 동아리 기사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97년 3월 9일서는 이제 노동법이 완전히 타결됩니다. 한국 노동법이 바뀌면서 1997년에 이전에는 이제 노사분규 건수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97년 노동법 개정 이후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1998년에 129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강대국의 압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좀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된 한국의 노동법 개정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은 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한국경제 2012년 8월 19일자 사설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나왔는데 프라자의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라자의 협약이라는 게 이제 미국이 그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얘기하죠. 쌍둥이 적자가 심해지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채 금리를 20%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그 달러의 강세를 띠자 이제 미국 대미 수출, 일본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이 증가하니까 미국에서는 G5,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과 합의해서 일본의 엔화를 거의 2배 가까이 가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는 그 프라자 협약이고요. 사실 이 프라자 협약에서 엔화만 높인 게 아니라요. 이렇게 사설에도 보시겠지만 그 미국은 무역 적자 요인으로 엔화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도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레이버 덤핑이라고 하죠. 장시간 근로를 통해서 낮아진 그 인건비가 이제 수출을 경제적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그 근무 근로시간을 기존의 2,300시간, 연간 근로시간 2,300시간에서 프랑스나 독일처럼 1,700, 1,900시간으로 낮추라는 강압에 의해서 주 5일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에는 영국, 이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에도 G5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작성한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세미나 자료에 대해도 소셜 덤핑, 레이버 덤핑하고 같은 얘기니까 이걸 통해서 일본이 강압에 의해서 주 5일제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실제 근무 시간. 이 주 5일제가 실제는 주 5일을 근무하는 걸까요?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주 5일 근무제의 실제 근무 일수는 112일입니다. 공휴일하고 주말 포함해서고요. 그리고 설날 추석이라든지 연차휴일, 기타 휴일들 다 포함하면 근무 일수는 220일입니다. 근데 저희 주 4일 근무하게 되면은 주말 공휴일에서 공휴일이 없을 경우에 156일, 설날 추석 4일 순자를 하고 기타 해서 102일을 근무하죠.
주 5일제 근무에서는 122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 시간을 합해보면 1760시간이 나옵니다. 연간 근무 시간이고요. 이거를 주 5일제 근무에서 하루 8시간 근무를 따져보면 실제로는 4.2일밖에 근무를 안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따져볼게요. 이거 한국일보에서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2013년 10월 15일자에서 기사인데요. 한영 회계법이라는 것에서 한국갤럽의 의뢰에서 직장인들이 얼마나 근무에 성실한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인 발표자를 보니까 개인 활동에 매일 1시간 54분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사이가 소비가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간단히 봐도 실제 근무율은 3.7밖에 안 나옵니다. 근무시간 1,540시간.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 4일도 근무를 안 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매주 낭비되는 40%의 생산성을 들어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주 2일을 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설이라든지 설비들이 주 2일 동안 놀게 됩니다. 이게 만약 7일 동안 운영이 됐다면 실제 GDP로 따져봤을 때 5일간 근무했을 때 2014년 주 5일 근무제가 최초로 시작된 때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10년 동안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4년에는 GDP가 813조였었는데 만약 7일을 운영했다면 이게 1138조로 GDP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쭉 합해보면은 10년은 1863조가 낭비가 되었던 거죠. 낭비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3,863조가 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당 안 하고 싶을 텐데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연봉 2천만 원을 든 직원을 10년간 근 2천만 명을 근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2천만 명, 우리나라 근로자가 2,50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2천만 명을 추가로 고용을 했었다면 이제 거의 완전 고용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고용입니다. 자, 다시 번째로 왜 4상승부 7경에 시작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경제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CEO 대상의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외환위기 때보다 불안한 경제 지표를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2006년부터 꾸준히 등락이 있었으면 꾸준히 성장하는 시기였다고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로는 계속 지표가 하락하는 위험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불확실한 경제 때문에 유동성 관리가 가중되고 미래 목표에 의해서 R&D 투자는 확대되고 있는데 설비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 침체가 소진이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주목하면 이제 도전적인 조직 문화 구축, 똑똑한 실패 장려 시스템 구축, 사내 기업화 정신 강화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제의 확립을 통해서 변화를 경제를 기업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원가 경쟁력을 강화. 지속 가능하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원가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금 확보,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그리고 리스크를 세분화해서 중적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경제 전망과 방법들을 내놨는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사상물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운영 체제입니다. 자, 공개적으로 이제 사상물 실경을 왜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요. 시장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통상임금제가 시행이 됐죠. 그리고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을 이제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저번만 법에도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기업의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데요. 통상임금제가 근로시간 단축 그거에 해당합니다. 현금 유동성 위기는 당연히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의해서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요.
글로벌 기업의 그 인재나 기술 독점을 통해서 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많이 약화되는 상태입니다. 이제 양극화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죠. 장기적인 불황이 소비를 위축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타산건물 규제를 통해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아 양극화로 인한 문제를 따져보면 이제 아시아경제 신문에 보면은 2014년 10월 11일자에 상위 1% 부자가 세계의 부를 절반을 차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극화로 인한 문제는 이제 기업, 단순히 국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가 됩니다. 부의 절반을 차지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국가 양극화될 때는 소비하는 사람 계층이 줄어들겠죠. 기업의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많이 내용이 나왔지만 세계경제지만 성장세지만 10억 명의 빈곤층이 중산층 10억 명이 이제 빈곤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들,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도 KT에서도 인력 감축을 6,000명 이상 한다는 얘기, 삼성생명도 1,500명의 방어 예정이라는 거지. 이런 경제 전망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시를 통해서 자산금융 문제가 어떻게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지,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실경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근무제를 할 때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으로 설정했고요. 하루는 근무 시간이 12시간, 200명 근무가 최적화된 설비를 위해서 설정을 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요.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그러면 연장 근무의 할증에 따라서 시간당 시급은 15,000원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합계는 1인당 주당 60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월 임금은 280만원, 일평균 한 14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사상근무제의 장점이라면은 연장 근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로시간이 단축이 돼서 그렇죠. 근무시간이 이제 4일 근무일 때 40시간, 연장 근무는 8시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48시간. 급여는 이제 208만원으로 줄었고요. 일평균 임금은 14만원. 주 3일 근무는 이제 연장 근로시간이 전혀 없죠. 12개월씩 3일 근무에도 36시간밖에 안 됩니다. 급여는 144만원 줄었고, 일평균 임금은 12만원입니다. 일평균 임금은 많이 줄었지만 이제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임금은 좀 낮아지겠죠. 자, 이 가정 안에서 본다면 하루 12시간 5일 근무제 기준으로 해서 주 4일 근무를 하면 근무시간이 동일합니다. 기존 생산성은 유지된다는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근로자 수는 50%가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임금은 11%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주 4상 근무제 도입 시에 이제 연간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드리면요. 주 5일 근무제에 근로자가 지금 200명인 사업자는 4상 근무제를 도입하면 7억 6,800만 원이 연간 임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00명은 15억, 1,000명이 된다면 38억 4천만 원의 임금이 절감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항목의 표를 좀 자세히 설명한 내용인데, 이거는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건비 케이스인데요. 이건 하루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는 제조업이라든지 공장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지 설명하는군요. 하루 12시간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12시간 2교대에 근무하기 때문에 좀 사상근무제를 통해서도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수가 100% 증가를 합니다. 사상근무제는 기존의 근로자들 4일, 3일 근로자가 있고, 거기서 이제 주야로 2교대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수는 100%가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금은 더 낮아지죠. 18%가 임금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볼 때 이제 연간 임금 절감액을 보면은 기존 5일제 근무자가 200명이었을 때의 그 기업은 24억이 절감이 되고요. 400명은 48억, 600명 72억, 1000명의 기업은 연간 120억 원의 임금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120억 톤이죠. 이것도 역시 자세한 설명인데, 이거 나중에 필요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최대한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 대비 근로자 수를 100%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 근로 시간은 40%가 증가죠. 이제 생산성을 40%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 전체 임금은 25%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 시설을 100% 활용하면서 근로시간이라든지 생산성은 40% 늘리고 월 임금은 25%만 증가하기 때문에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15만원, 12시간 근무, 5일제 근무 기준으로 해서 주 5일제 근무자가 200명을 근무할 때 생산성 근로시간은 48,000시간이고요. 월 임금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상근무제로 돌릴 경우에 400명이 근로자가 64,700시간 일을 하기로 40% 증가됐고요. 월 임금은 7억 400만 원, 25%밖에 증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투자의 부담이 없이 기존의 시설을 100% 활용하면서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 학기도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정부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쉽게 받는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 정책 중에서는 고용 상기 지원이라든지 고용 유지, 고용 촉진,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지원, 그리고 또 정년 연장을 임금 피크제, 이것들이 아주 바로 시행이 가능한 자산금을 통해서 바로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 중에서 임금 부분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연간 1인당 72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고요. 교대제 개편, 이거는 기존의 뭐 2교대라든지 3교대 이런 교대제를 사상근무로 바꾼다면 역시 1인당 최소 900만 원에서 2,1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일자리 시간 경우는 장기 휴직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720만 원인데 1인당 7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처음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 이제 주 5일 근무제 200명 총 근로시간 4,8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사상근무 실경을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로시간 50% 증가합니다. 300명. 월총 근로시간 동일하고요. 월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몇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1인당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7일경을 통해서 하면 이제 100명이 해당이 되겠죠. 7억 2천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상근무 교대제를 통해서 400명 최대 근로자를 뽑았을 경우는 이제 200명 14억 4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대제 도입을 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정부의 지원은 이제 증가 인원당 1,080만 원이 가장 많습니다. 교대제를 통해서 받는다면요. 사장근무 같은 경우에 이게 기존의 근무를 교대제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00명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21억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받는 임금에 비해서 기존 근무 바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7억 2천만 원일 경우는 임금이 12%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200명일 경우에는 뭐 17%, 최대 근무, 교대제를 통해서 지원받을 경우에는 최대 26% 연간 임금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최대 지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업종이라든지 근로자 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상근무제를 통해서 많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임금 절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제를 통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정년 연장을 원하는 그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정부 입장도 충분히 기업에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의 변화 위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실경영은
경영자들에게 그 후계자 양성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계자 양성이 지금 왜 필요하느냐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2012년 3월 14일자 매일경제에 있는데요. 가계부채보다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의 입국이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 없어서 기업을 운영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도전 정신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안전한 직장만 찾다 보니까 창업을 좀 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창업자가 없어지니까 기업주한테도 후계자 이 양성은 굉장히 큰 고치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도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다 저희보다 좀 더 빨리 이 문제가 커졌는데요. 조선일보 그 기사를 보면 일본 중기를 떨게 하면은 예전보다는 CEO의 고령화다. CEO들이 이제 고령화되어 있는데 이제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곧 이런 일이 상황이 닥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공을 공모제를 통해서 4일은 기존 기업을 운영하고 나머지 3일은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상공모제를 통해서 후계자 양성을 하느냐? 13학을 그렸습니다. 후계자 교육 및 검증을 위해서 또 3일을 병행하는 조직 등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는 거죠. 기존 직원을 4일 근무를 시키면은 3일 동안이 공간이 나오니까 3일 동안 후계자 양성을 위한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기존 직원 중에는 은퇴 이전자라든지 직원을 3일 근무 조직에 발령이나 파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계자에게 나머지 필요 인력이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운영을 맡겨서 경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따로 설비를 한다든지 공간을 얻어서 후계자를 교육시킬 필요 없이 바로 기존의 설비나 공간을 통해서 후계자 양성이 가능하고요. 일단 상점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투자 없이, 그리고 또 기존 직원을 일부 동참시켜서 이제 후계자 감시라든지 평가를 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 인력만 후계자가 운영하고 나머지는 사회근무자, 4.19 직 근로자들이 지원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 3일, 7일 변경을 하기 때문에 콜센터라든지 휴일 업무 지원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서 기존 사업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고요. 자, 그러면 7일 경영이 하면 어떻게 1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원가 절감인데요. 원가 절감은 30% 이상이 가능합니다. 신규 투자가 없이 3일 동안 이 시설 설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3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이게 60% 이상의 투자비 절약이 되고요. 숙련된 은퇴자를 고용을 그냥 회사에 끼지 않고 바로 고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숙련된 근로자들을 통한 교육 투자비 비용은 100% 절감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경력이라든지 노하우를 바로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겠죠. 고가의 소프트웨어도 그렇습니다. 구매 비용을 100% 전환할 수가 있죠. 기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나 오피스 프로그램이 가격이 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원 수 곱하기 60만 원이 그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더 많이 비싸죠. 220만 원 정도 하는데 역시 디자이너 채용 수만큼 더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역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30% 절감이 가능하고요. 운영비는 50% 이상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홍보 마케팅 비용도 함께 하고 물류 유통망 이런 것을 활용하면 3일 근무 유통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은 운영비 절감이 가능할 겁니다. 생산성도 역시 100% 이상 향상될 텐데요. 주 5일 근무제 대비해서 60%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어떻게 설명드렸고요. 은퇴자의 수면의 기술, 노하우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이로써 이제 업무 능률이 줄어든다 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자료로서 경향신문 2005년 자료인데요. 2005년이면은 2004년에 주 4일 근무제를 시작한 다음 해입니다. 그때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대기업들의 기업 성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업무 능률이 62.4%가 증가했답니다. 월요일 근무 효율성은 3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것만 봐도 이제 주 5일 근무제 하루만 쉬었는데도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니까 주 4상 근무제는 더 큰 성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4년 3월 SBS 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공장 가동 시간을 하루 3시간 줄였지만 생산량은 그대로였다. 그 이유는 이제 근무 몰입도를 높여서 시간당 생산성을 10% 상승시키니까 이 정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노사협력재단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예를 들었는데요. 근로시간 1%가 감소되면 기업 생산성이 3.4%가 올랐답니다. 노사근로재단에서 연구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력 강화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근로자의 목표의식 및 책임감이 강화됩니다. 이게 왜 강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주 4일 근무를 시작했는데 생산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은 주 4일제를 포기하겠죠. 다시 5일제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 3일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근로를 2일밖에 안 하니까 인건비가 좀 낮아질, 급여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3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다시 5일 근무를 하려면 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근무제에서는 생산성 노력을, 생산성 향상 노력을 직원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은 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일간 근무를 해서 얻었던 그 생산성이 경쟁력이 이제 4일 근무로 단축되면서 속도 경쟁력이 나옵니다. 하루 더 빨리 더 생산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근무제가 있죠. 4일 근무, 3일 근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재 확보도 좀 더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하루 더 쉬는 동안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지원을 한다면 업무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말 콜센터라든지 에이스 센터 이런 것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은 계속 가동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고객 만족도가 증가할 거고요. 이렇게 원가 절감과 생산성 증가로서 수출 경쟁력은 그리고 기업 경쟁력은 2배 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정부 정책 또한 그 사전 근무를 통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는데요. 자,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50%, 100%까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일자리는 이제 사람들이 소비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4일, 3일을 쉬기 때문에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돼서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신규 일자리도 확보될 겁니다. 그리고 3일 근무는 이제 실버 세대들한테 굉장히 좋은 근무역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경기부양 정책은 근로자가 늘어났으니까 이제 내수 소비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늘어난 휴일로서 이제 관광 서비스 분야의 지출이 증가할 거고요. 오피스 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 같으면 그 주 5일 근무제에서 이틀을 동안 이제 8일날이 는 그런 시장 상황인데 7일 동안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말이 없는 그런 그 경제 지역이 될 겁니다. 재정 적자는 근로자 수가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소득세가 근로소득세가 좀 더 많이 받치겠죠. 그리고 소비가 증대돼서 부가세가 들어가고요. 기업이 경쟁력이 강화됐으니까 법인세도 증가합니다. 복지정책은 말할 필요 없이 실업급여라든지 실업자 교육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20조에 30조 정도의 재원이 건설의 복지정책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이 됐으니까 이제 노인 일자리도 증가해서 노인 복지비 감소한 만큼 복지비가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환경정책은 기존 시설이나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동산 개발이 필요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그 부동산 개발이 주어질 것이고요. 공간 공유에 따른 단문율과 에너지 사용료는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요. 출퇴근 시간에 이제 교통량이 감소할 수 있다요. 분산된다고 할 수 있죠. 감소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공유적이라든지 매연이 감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주와 근로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시기 경영은 당연히 그 근로자들은 주 4일, 3일을 쉬게 되니까 가족과의 여가 생활이 가능해지죠. 경영자들은 이제
이렇게 좋은 근로 환경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라든지 경쟁력이 확보가 됩니다.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 절감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수익 증가가 되는 게 경제의 혜택이고요. 그리고 청년 퇴직 또 노후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주 1일 대신 1일 하루 4시간 8시간 근무하는 고소득 연봉에 만족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이제 전문 인력을 빠져나가는 것이라든지 세금 감소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도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여기서 좀 휴일이 많아진다는 건 좀 함정이 있긴 합니다. 여담으로서 결혼 10년 차 된 그 직원이 근로 시간을 단축해줬더니 집에 가서 가사노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예 그냥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근로 시간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7개의 실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7일 주 4일 근무제 전환을 위해서 이제 노사가 협의할 어떤 협의가 하나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월 1회 주 4일 근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이나 검토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겠고요. 주 4일 근무제 시행 후에는 이제 생산성 증가라든지 불로시간 감축. 생산성이 증가가 되면은 그 증가된 만큼의 그 근로시간을 감축을 하거나 임금 인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근로자한테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이제 하루 근로시간은 기업에 따라서 8시간이나 10시간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 5일 근무제에서는 1824시간을 근무를 하지만 주 4일 근무제에서는 205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하루 10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이제 뭐 연차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하루 근무를 9시간을 변경해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노사간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요. 단계별로는 이제 부서별로 월 1주나 2주 정도의 그 주사일 근무 15번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위한 주 3일 근무팀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제 결과 분석과 문제점 보완한 후에 주 4일 근무제, 주 3일 근무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 3일 근무팀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라든지 취임사를 추가해서 채용을 한다면은 좀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주 3일 근무 실천의 예로서 몇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임원들이 사내 벤처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3일 근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주 3일 근무제를 통해 주 3일 근무하는 벤처, 그리고 또 이제 신규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조선시에는 이제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신규 투자 새로운 프로젝트는 주 3일간 운영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크 감소가 될 수가 있고요. 창업 공모전을 열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들에게 3일 근무하는 자회사를 맡기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은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기존 회사는 4일 근무하고 은퇴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은 3일 동안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에서의 생산품을 기업에서 사들일 것입니다. 좀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사용성을 해서 경영을 맡긴다는 걸 생각해봤고, 실경제 스토리를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 설비 부분에서 최고 설비를 갖고 있는 대량 생산체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함께 사상공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최고 설비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서는 대기업 기술력 때문에 기술력이 밀려서 이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럴 때 이제 통상임금이라든지 원재료가 상승이라든지 생산량 감소로 공장의 수를 가동을 좀 줄여야 될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은 노하우는 갖고 있는데 설비가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설비 부족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 어렵고 불량률이 높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견디는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함께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설비를 가지고 있는 곳에는 생산 4일 근무제를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쉬는 3일 동안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다가 시설과
기술자를 지원하는 거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특허와 노하우를 설비를 가지고 있는 곳에 지원하는 거죠. 두 회사가 함께 공생을 하면서 기업의 시너지를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신입사원의 그 기술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그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상호 그 기술 지원과 시절 투자를 통해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양사가 홍보는 마케팅 협조, 영업망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사상 공모를 통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좀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 자료는